지금 제조업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 영입이 만만치가 않대요. 왜 어렵습니까?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덜 들어온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설사 이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말이 통해야지만이 서로 업무도 원활하게 되고. 잘못하면 다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말이 통해야지만이 또 이 사람을 잘 가르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기로 여기가 프랑스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이제 기술 체계라든가 표준 이런 것들이 프랑스랑 연관된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 표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일종의 배경적 지식 내지는 이 업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지만은 이게 나라가 바뀌면은 잘 모르는 이런 지식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 배워야 되는데 이게 언어가 바뀌게 되면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일종의 동일한 언어를 쓰는 게 하나의 그 민족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민족이 아니라면은 내지는 베트남 사람의 경우에도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자라지 않았다면은 이게 잘 적응하기 쉽지가 않은. 그리고 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굉장히 많은 애를 써가지고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몽고 분들이 기술을 익혔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아니 그렇게 이 저축한 돈을 가지고서 몽고라든가 아니면 뭐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 돌아가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 상류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굳이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 배우면 떠난다. 떠나죠 다. 그러면 이제 한국 전체 입장에서는 굳이 이분에게 우리가 뭐 국가 예산과 그다음에 기업의 자금을 들여가지고 숙련공을 키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회의가 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저는 뭐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청년들을 키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해법이지 외국 인력을 데려오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그냥 부록 내지는 그냥 보조적인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또 노후된 제조업의 부활 이거를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건 안 하고 그냥 돈 뿌리고 네. 구체적인 일자리나 사람 얘기는 풀지도 않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외국인 근로자도 일종의 그런 버퍼 역할도 네. 해주고 또 여기서 배워가서 그 나라에서 하면 산업협력도 되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최저임금을 높여놓으니까 곳곳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모시는 유인이 더 아예 없어졌다고 하네요. 맞나요? 맞기도 한데 또 한편에서는 또 뭐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이제 안 주게 되면은 말하자면 최저임금을 갖다가 차등화시켜서 외국인들한테 적용되는 또 다른 최저임금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ILO 뭐 규약에도 어긋나고요. 그다음에 인권 측면에서 어긋나고 저는 뭐 이런 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그런 거가 실질적으로 왜냐면 법률을 떠나가지고 실제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부문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렇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불법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한 3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예 이민국가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차등적인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아마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 그 경우에 저는 그 사회적 불안 내지는 갈등이 저는 유럽이 좀 그냥 프랑스라든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파리 가면은 거기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이른바 3D, 3D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흑인들 아니면 뭐 이슬람 분들 이런 분들인데 이게 이제 프랑스 사회 전체를 갖다 지금 뒤흔들고 있는 인종 갈등. 근데 그 과정에서 백인들이 이제 네오나치가 돼갖고 극우파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유럽 공동체 전체가 흔들려 버리고 유럽에서 탈퇴해버리고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 해버리고 이게 다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다. 근데 저런 일종의 핵폭탄에 해당되는 저런 문제를 우리가 일부러 키울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근데 맞는 말씀인데 이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생각은 해봤어요. 이 세상에 이제 최저임금이란 걸 두면 좋은 제도지만 최저임금 아래를 받던 일자리는 불법이 되거나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냐 채산성 안 맞는데 돈 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로 버티고 있던 경쟁력이 약해진 업종은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이 되니 쓸 수가 없어진다. 그러면 문 닫아요? 간단한 게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가면 됩니다. 가령 뭐 벵글라데시라든가 베트남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뭐 실제로 뭐 스웨덴이라든가 뭐 독일 같은 나라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 제도라는 게 100년 전에 다 만들어졌거든요. 유럽에서도 바이마르 공화국 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뉴딜 때 30년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100년 동안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그 100년 동안 그 미국에서 못 버티는 그런 저임금 업종들은 어디론가 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최저임금을 안 올려도 한국의 워낙 그 이 가정 주택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령 서울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한 달에 200만 원 이하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200만 원을 줄 수 없는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동남아로 가거나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똑같이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 지난 100년간 임금이 계속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평균 소득이 뭐 5만 달러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나라들에서 한 달에 뭐 1년에 3만 달러 이하를 지급하는 그런 업종이 있다. 불가능하죠. 자, 외국인 근로자를 영입하는 게 뭐 만병통치약 아니고 당연히 문제 많죠. 또 최저임금 문제도 뭐 다 연결되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 비자 정책 이쪽도 조금 더 풀면 나아질 게 많다고 하던데 맞아요? 뭐 요즘에 중앙일보에서 이제 그런 이슈 가지고서 분석을 해갖고 이제 계속 연재를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뭐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제안 같은 거를 이제 하는 게 문제가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법무부가 이 외국인들 이민 정책을 관할하는 그런 경우가 다른 나라에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출입국의 연장으로 네. 비자를 하다 보니까 네. 법무부가 하죠. 네. 근데 뭐 아무래도 지금 당장 우리 얘기한 것처럼 기업의 문제,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노동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목소리가 좀 높아야 되는데, 이제 좀 이게 우리나라는 너무 법무부가 힘이 센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 뭐 NIS잖아요. 그게 그죠? 이민하고 귀화를 다루는 일종의 청이 있는데, 네. 여기는 고객이 전부 시민권자 아니라 매우 좀 불친절하던데. 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따로 가면 조금 더 이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생각이신 거군요. 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도 이민청 같은 거를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움직이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관제탑 신설도 속도가 날 거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이른바 출입국 이민관리청이 설치되면 예산 낭비 예방과 함께 신속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41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5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체류 질서 확립도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을 일정 정도 저는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작년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0.78 세계 최하위 아닙니까? 그리고 뭐 조만간 0.7 이하로 내려가서 그 현재 인구가 한 5,100만 명인데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3천만 명으로 줄게끔 뭐 예상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거꾸로 뒤집으면은 지금부터 재작년부터 매년 한 30에서 40만 명 정도의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가 매년 30에서 40만 명씩 줍니다. 소도시가 하나씩 없어지죠. 네. 근데 그 얘기 뭐냐면은 이거는 30에서 4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랑 동일한 효과예요. 그죠? 그만큼 인력 부족 국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인력 부족이라는 게 이런 뭐 저임금, 그러니까 남동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그 대학들이 다 비상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원 있죠. 대학원 석박사 과정, 더군다나 뭐 반도체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이공계 석박사 과정도 지금 앞으로 정원을 못 채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수도권의 경우에도 지금 일정 정도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걸 어떻게 풀까 했을 때, 저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뭐 이게 저임금 업종에 뭐 남동공단 이런 얘기만 했는데,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도 마찬가지고 고임금 업종 있죠. 여기 경우에도 이 제대로 된 인재를 못 구하는 사태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나타날 거고, 당장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 외국인 인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재외 동포가 750만 명이라 합니다. 그 재외 동포들을 어떻게 하면은 국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중 국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문제. 그러니까
그런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한국말을 좀 할 줄 아는 이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국적의 문제 관계없이 뭔가 일하게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구성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체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말 이민청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